2019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렇게 드림스쿨에 참석하신 사연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오늘 그 스쿨 참석하기 전에 우리 저기 이거 사운 제창 해야 되죠? 예, 사운 제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힘차게 해주세요. 사운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사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2019년에 오늘 드림스쿨을 오늘 또 이제 멋지게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강사님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서 그것도 집에 가서도 유튜브로 많이 듣고 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많이 들어보라고 권유를 많이 하는데 다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들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예, 오늘 마지막 그 드림스쿨 새해 이제 그 마지막 강의니까 오늘 사장님들의 열정적인 그 함성과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진영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내주신 여러분, 내년에 꼭 대박 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갑자기 사회를 봐주신 우리 김보성 팀장님 잘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든지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자리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죠? 네, 12월 31일. 내년은 무슨 해죠? 네, 경자년입니다. 쥐의 해인데요. 제가 용띠거든요. 네, 제가 용띠인데 쥐하고 용이 만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내년에 한번 총장까지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성공의 13단계 중에서 오늘 강의가 뭐죠? 네, 9단계 협력자의 단계. 이제 13단계를 향해서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거의 13단계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아끼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협력자의 단계.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그 위인들의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없이는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죠?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작은 성공을 위해서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조력자고요. 그 조력자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시스템은 조력자를 뭘로 사죠? 돈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직장이라는 곳인데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무엇을 주어야 살까요? 내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협력자의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결국은 성공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삼성 다닐 때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광인 건 아세요? 온갖 종류의 그 용인에 있는 자동차 트랙 있죠. 그 만든 이유도 본인이 즐기려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카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봐야 달릴 데가 없잖아요. 마음 놓고 달릴 자리 만든다고 한 게 이제 그 트랙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쨌든 그 자동차 그게 이제 대회가 열렸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 자동차 회사 설립할 때 딱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 나처럼 이 자동차에 미친 사람 3사람만 있으면 나는 이 사업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성공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키기도 못 시켰죠. 못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왜 그런 못 시켰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눠보고 한번 좀 오늘 챕터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성공의 13단계 그 책 단순히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그동안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요 차트에 맞는 것들을 좀 녹여냈는데요. 누구죠? 초한지 잘 아시죠?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초한지. 그 초한지의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항우하고 유방이죠. 그 진나라를 멸망시킨 게 이제 사실은 이 항우죠. 역발산 기계세라고 아시죠? 산을 뽑아내는 정도의 기계, 세상을 덮을 만한 기계. 그 주인공이 항우거든요. 유방은 이제 항우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그러니까 농민 출신입니다. 농민 출신이고, 근데 결국은 초안 전쟁에서 승자는 누굽니까? 유방이 승자가 됐죠. 그래서 한나라가 초나라를 물리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 아시죠? 사면 동서남북에서 다 이제 초나라의 노래 들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 초안지와 관련된 고사성어입니다. 그 항우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잘생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발산 기계세, 천하장사였고 지략가였고 전략가였고 평생 70번의 전투에 나갔습니다. 70번의 전투. 딱 한 번 패배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의 패배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군생활 해보신 우리 김성문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70번 전투 나가서 70번을 다 이겼다.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의 신이죠. 네, 맞습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근데 단 한 번의 전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한 번의 패배로. 해야라는 지역에서 이제 해야 전투에서 유방한테 패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냐면 항우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항우가 자기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 주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패도적이었냐, 자기가 점령한 지역들 있잖아요. 백성들이 향후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20만 명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20만 명을.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냥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 일대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범증이라고 이제 자기가 아부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취급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은 좀 들었는데 그 사람 말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했죠. 유방은 반면에 한량,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 달변가에다가 사람과 소통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 술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외상으로 술을 먹는데 유방이 가기만 하면 맨날 외상술 먹는 사람을 술집 주인이 좋아해. 왜? 이 사람이 술집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날 매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오기만 하는 날이면.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한신한테 사실은 그 항우와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유방이 아니고 한신이에요. 유방의 이제 참모였고 또 제왕까지 시킵니다. 한 지역의 제왕까지 한신한테 시키고 결국은 이제 토사구팽 당하긴 하지만 한신과 항우가 결국 싸워서 한신이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챙긴 거죠. 그 승리를 자기가 챙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얻은 유방이 혼자 잘난 항우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난 거로는 결국 큰 성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운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학자 김승호가 쓴 책인데 천지인에 대해서 각각 3권을 다 썼어요. 천은 운명, 지는 사회활동, 그다음에 이제 인은 인격 수양 이제 이런 주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은 세 가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 천, 운명, 때를 잘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지 뭐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회 활동이 시류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격 수양, 본인이 결국은 뭐냐? 내 협력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이 수양된 이 세 가지를 다 만나야 성공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주역의 이론이기도 주역이죠. 세 가지 천지인의 그거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운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세 개로 본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천지의 그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그 중에 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역학자가 얘기하는 거에는 대운이 드는 시기에는 반드시 부침이 시작되고 그 하나의 큰 소용돌이 같이 있는데 그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인맥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맥들이 나타난대요. 그게 대운이 열리는 조짐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운이라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럼 사람들이 올까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죠. 덕이 있고 인자하고 덕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인 번에 얻을 득에 그다음에 뭐죠? 마음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얻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단 가까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운명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주변에 모이는지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때를 정할 수 있나요? 정하기 힘들어요. 이건 하늘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시류에 대해 맞춰서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잘 오신 거예요.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 그 다음에 수축사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수축사회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표이사가 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기회가 되면. 앞으로 세계는 르네상스 이후에 50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술이 발달됐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지금 이제 과잉 생산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점점 사회는 성장은 수축된다라는 이론인데 그 수축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회가 전체가 살아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모두가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남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성공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애터미랑 너무나 정말 시류가 보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진리나 이론이 결국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은 주역도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애덤 그랜트라고 오리지널스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베스트셀러였죠. 이 기브 앤 테이크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팔렸던 책입니다. 올 초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수수께끼 한번 더 해볼게요. 인간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기버가 있어요. 기버는 뭐예요?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있대요. 테이커가 있어요. 그 중간이 뭐냐? 매처예요.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겠다.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우, 나는 남한테 신세 지기 싫어. 그러면서 딱 받은 만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중에서 10년 동안 이 애덤 그랜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26살에 와튼스쿨 아시죠? 미국의 양대 MBA 산맥이 있습니다. 하버드 스쿨하고 MBA하고 그다음에 유펜의 와튼 스쿨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MBA 과정인데 26살에 와튼 스쿨의 영구 테뉴어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종신직 교수. 테뉴어 교수가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애덤 그랜트가 10년의 연구 동안 도대체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기브와 테이크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거예요. 자기가 10년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이?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은 누가 실패했을까요? 네? 네. 기버는 받는 것보다는 더 주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테이커는 그냥 더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만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평한 걸 얘기해요. 공평한 걸. 근데 깜짝 놀란 게 연구 결과를 봤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버가 성공합니다. 근데 폭망하는 사람도 기버가 폭망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기버와 실패하는 기버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니죠. 무조건 주기만 한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부에는 리스크가 따른대요. 모든 베품에는. 그리고 베풀기만 하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의 고갈이 온답니다. 가령 누군가 나를 이용해요. 누군가 나를 이용하는데 계속 내가 그걸 베풀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쟤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순수한 애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리고 또 베풀어. 두 번, 세 번 당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이 돼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책에서 정리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잘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이용만 하는 사람한테 계속 주는 사람은 바보일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주어야 성공한다라는 건 진리다. 주어야 성공한다.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 베품의 대상이 테이커만 해서 테이커한테는 테이킹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현명하게 주는 방법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논리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어떻게 성공한다? 주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주어야. 그래서 그냥 테이킹만 하는 사람과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은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중간 정도만 하더라. 그래서 재밌는 거는 성공한 기버들은 주 인맥이 어떤 줄 아세요? 주 인맥이 다 기버예요. 대부분이. 이해되시죠? 실패한 기버들의 인맥은 대부분 테이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호구 아시죠? 호구. 아, 쟤 호구야. 쟤 이용하면 돼.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협력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왜? 지금 이제 그런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공부를 한다 한들 연결된 집단의 노하우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물며 지금은 뭐죠? 인공지능이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 당시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보는 부를 축적하고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무한한 지성으로 봤어요. 이 무한한 지성을 뭘로 봤냐면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제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을 나의 인맥들, 나를 도울 수 있는 인맥들, 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시키면 거기서부터 무한한 지성이 나오고 이 사람들의 축적된 경험과 반복된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부가 나온다라고 본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카네기죠.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항상 포진시켰죠. 찰스 수왑 있죠? 그 찰스 수왑이 누굽니까? 카네기가 은퇴할 때 찰스 수왑한테 모든 걸 다 회장직을 주고 나갔잖아요. 찰스 수왑은 국졸이에요. 그 회사의 청소부로 입사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US 스틸 미국 최대의 회사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연봉 100만 불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찰스 수왑이에요. 근데 찰스 수왑은 철강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카네기가 찰스 수왑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찰스 스왑이 스스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얻는 기술이 있다. 칭찬과 격려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던 사람이래요. 실패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격려하고 칭찬을 통해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인재들을 등용시켰고 그 사람들을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조직을 키웠던 그런 사람이고 카네기가 봤을 때 그게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포진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자들이 생기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네기가 재산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실제로 카네기 회사에 이제 데모가 일어났을 때 카네기 본인은 이제 고향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데모가 일어났는데 구사대가 들어가서요. 실제로 총기까지 발사돼서 1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높은 존경을 받느냐? 카네기가 역사상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50조를 벌었답니다.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봤을 때 1900년도 초니까 그때 돈을 지금 화폐 가치로 바꿨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450조의 돈을 벌고 죽었는데 그 카네기의 좌우명이 뭐였냐?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돈을 대부분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갔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 거죠. 카네기가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줬습니다. 개인이. 그것이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힘이 된 거죠. 그 2,500개의 도서관을 왜 줬을까요? 카네기도 어렸을 때 스코틀랜드에 처음에 넘어와서 찢어지게 못 살 때 그 지식을 어디서 얻었냐? 도서관에 가다 얻은 거예요. 도서관을 일하는 청년들한테만 도서관을 오픈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냐?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된 그 청년들한테만 오픈한 거예요. 근데 도서관장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파트타임 잡이죠. 하지만 나도 일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나도 이용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자기가 그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 인자가 있는 분이죠. 헨리 포드도 에디슨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운명이 바뀔 정도로 에디슨을 만난 이후로 극적으로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헨리 포드 역시도 중졸인가 그럽니다. 학력이 굉장히 낮은데 어쨌든 주변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포진시키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죠. 에드윈 번지는 에디슨의 협력으로 에드윈 번지 기억나세요? 에디슨 회사에 취직하려고 자기는 꿈이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거진데 노숙자인데 자기네 동네에서 화물 기차를 훔쳐 타고 그 기차표 살 돈도 없으니까 훔쳐 타고 에디슨 회사에 가서 나 당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에디슨 회사의 청소부로 마찬가지 연구실에 취직이 돼서 불과 에디슨하고 그 추궁기 아시죠? 추궁기를 이제 팔게 되면서 이제 부자로 성장한 사람이죠. 모두 다 협력자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간디는 또 다른 차원의 협력자를 만들었죠. 간디가 영국에서 변호사가 됩니다. 영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생활을 어디 가서 하냐면 남아프리카에 가서 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게 돼요. 근데 기차를 탔는데 자긴 변호사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고 재산도 있는 좋은 집안 사람인데 영국인이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차에 좌석칸이 아니고 입석칸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간디가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향해서 무폭력 저항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억이 넘는 사람들을 자기 협력자로 만든 거예요. 간디가 했던 말씀 중에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결국은 화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잘했으면 화낼 이유가 없고 못했는데 왜 화를 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이 조화의 정신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때 나오는 에너지. 둘만 돼도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데 2억 이상의 사람들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설파하기 시작하면서 인도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결국 독립했잖아요. 영국이 진짜 인도에서 나쁜 짓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너희들 우리랑 같이 가서 전쟁터 가서 싸워주면 너희들 독립시켜줄게 해놓고 나서 딸랑 가서 전쟁 이겼더니, 그래서 싸워서 희생을 거치면서 전쟁을 이겼는데 입 싹 닫고 막 그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공감되는 글이라서 제가 같이 공유하려고 올린 글인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면서 인도에 있는 간디의 추모공원에 적혀 있는 7가지 악덕이라는 겁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 도덕이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어쩜 요즘 사회와 이렇게 똑같은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간디가 협력자를 만든 방법은요, 뭐였냐면 높은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인도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사람들과 공감했고, 그것이 무저항주의로 무폭력주의로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내면서 어마어마한 협력자들이 생겼고, 그게 인도를 독립시킨 힘이 된 거죠. 사실은 저는 애터미가 5년 안에 10년 안에 5년에서 10년 안에 전 세계 최고의 초일류 기업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게 저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회장님의 끊임없는 나눔의 정신. 어떤 기업도 오너가 죽으면서 한 기업들은 있어도요, 살아있는 오너가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고, 그 이상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소비자산을 연결해서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을 앞으로 수축사회 속에서 삶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높은 이상에 있는 이런 기업이 초일류 기업이 안 된다면 그거는 진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드시 초일류 기업이 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으시면 박수 한번. 그래서 이런 협력자가 주는 힘은 거대한 에너지의 보고다. 2개 이상의 마음이 조화와 정신으로 협력될 때, 조화와 정신으로 협력될 때 이 협력자는 제3의 마음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성장하는 팀이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팀은 뭐냐면요, 그건 스폰서와 파트너가 일심 동체로 협력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예요. 사실은 저는 직급도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사실은 어느 정도 성장한 스폰서들, 성장한 직급자들은요, 직급도전 안 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제일 하위에 누군가 사업자가 나와서 2줄 하는 사업자, 항상 제일 하위는 2줄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2줄 하는 사업자가 직급 가겠다고 할 때 고통스러워요. 왜요? 그 한쪽 줄을 내가 잡고 내려가야 돼. 근데 이제 나온 사람들한테 파트너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보통 보름에 한 100만 포인트 정도를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생기면서 내려보내는데, 그러면 어쨌든 판매사 가게 되면 250만이 필요해요. 그죠? 네. 그걸 고통스럽지 않고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반복됐을 때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형성되면서 팀워크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스폰서한테만 맡겨놓지 않고 그 옆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리더들도 스폰서님 혼자고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그쪽 대실적이지만 우리도 같이 십시일반 할게요. 하는 것들이 팀워크가 일어났을 때 그 팀이 저절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거기는 알아서 스폰서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소실적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다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팀과 성장하지 않는 팀들은요,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결국은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측은지심이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측은지심. 그래서
올해 이제 어쨌든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팀을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만들까? 우리 팀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를 추구하는 에너지가 발휘될 때 신념, 인내력, 계획성, 실천성 등이 형성이 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계획도 없고 협력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김승호 씨 사람이 운명이다라는 책에도 보면 성공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성공할 일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진짜 나쁜 남편은 칼퇴근하는 남편이랍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여보 밥 줘 하는 남편한테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유롭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협력자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논쟁을 통해서 승자가 있냐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인간관계론 잘 아시죠? 거긴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아니고 데일 카네기가 쓴 책이죠. 그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거 보면 거기 그게 있습니다. 링컨이 왜 이제 그렇게 사람이 이제 변했느냐 그런 스토리들 중에 나오는데 한 번은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올린 거예요. 이제 링컨이 익명으로 자기 이름 안 쓰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링컨이 남을 험담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깐죽깐죽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정치인이 그 글을 누가 썼는지 끝까지 추적을 찾아냈는데 링컨인 거예요. 그래서 링컨한테 결투 신청을 해요. 결투하면 한 명은 죽어야 돼요. 결투 날까지 한 달의 시간 동안 그 결투 준비를 하는데 링컨은 그 한 달 동안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히 중간에서 극적으로 중재자들이 나타나서 결투를 하루 놔두고 결투가 없었던 일이 돼요. 그때 링컨이 진심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랜트 장군한테 왜 맥토맥 강의 그 마지막 남군이 그 장마에 갇혀 있을 때 쳐들어가라고 했는데 쳐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전쟁이 길어졌잖아요. 그때 편지를 써놓고 안 보낸 이유가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논쟁을 통해서는 승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관적인 자신만의 관점에도 불구하고 다 보편적으로 자기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 결국 오해로 연결된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결국은 대화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적절한 프레임을 설정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인과 교류할 때 프레임을 설정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맺는 게 쉽다라는 거죠. 프랭클린이라고 미국의 $100 지폐에 있는 분 아시죠? 그 프랭클린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프랭클린이 이제 그 미국 정치에 이제 그 입문을 할 때 국회의원으로 입문을 할 때 반대 세력이 있었겠죠. 그 반대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았는데 프랭클린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요. 일반적인 사람 들으면 같이 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랭클린은 어떻게 했냐면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 귀하의 집안에 정말 희귀본 서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책을 소장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만약 그 책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저한테 주신다면 평생 은혜로 알겠습니다. 이런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책이 옵니다. 결국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프레임은 뭐죠?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편지에 써서 보낸 거죠. 그랬더니 책이 돌아왔고 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맥을 만들 때 프레임을 설정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완곡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해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한테도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돌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작은 디테일이 인간관계를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어우, 나는 그냥 성격이 깔끔해서 한번 화내면 끝이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보셨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 그죠? 총도 뒤끝 없거든요. 대포도 뒤끝 없어요.
한번 쏘고 나면 조용합니다. 뒤끝 있어요? 근데 떨어진 자리는 뒤끝이 있죠. 총알을 맞은 사람은 뒤끝이 있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절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감정을 다스려라. 우리는 감정적 결정을 내린 후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만들어낸다. 내가 먼저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 영어를 보면은요, rationalize예요. 라이가 뭐죠? 거짓말. 합리적인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자기 합리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할 때 이성이 결정할까요? 감성이 결정할까요? 100% 감성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에 감성 부분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결정 장애자가 돼요. 결정 못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모든 결정은 감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자신만의 관점과 증거로 무장한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다라는.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렸을 때 자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나 참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사기가 어렵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숙 작가가 한 얘기죠. 자신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줄 안다. 자존심 접어버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면 자존심 접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자존심 뭐라고 그랬죠? 미친 사람 머리에 있는 꽃인 꽃이라고 그랬죠?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꽃만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그게 자존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꽃이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자존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관계론에서 이 협력자를 만드는 책에서 인간관계론 책을 얘기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인간관계론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많으시네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라는 책은 이건 필독서입니다.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드렸는데도 안 읽으신다 그러면 본인을 성인군자 내지는 이미 완성된 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성공할 뜻이 없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읽어보세요. 데일 카네기가 그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친구를 잘 만들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이제 미국에서 스타가 됐던 사람이고, 데일 카네기의 기부 철학을 보고서 너무나 반해가지고 자기 성을 바꿨어요. 카네기랑 똑같은 성으로. 원래 스펠링이 달랐거든요. 카네기를 너무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가 너무 존경스러운 나머지 자기 성을 바꾼 거예요. 스펠링을. 그랬던 사람인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인간관계 방법을 이해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이 뭔지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4가지 목차로 분류됩니다. 인간관계 3가지 기본 원칙, 인간관계 잘 맞는 방법 6가지, 설득하는 방법 12가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실천을 못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는 2부, 3부, 4부는 읽어보시고 1부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1부가 뭐냐?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 그 데일 카네기가 미국의 그 흉악한 그 범죄자들의 수십 명을 만나서 얘네들이 이제는 뭐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쭉 땄는데 놀라운 사실은 99% 이상이 반성을 하지 않는 걸 발견한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남을 죽였는데도 반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비불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내가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된다. 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사람의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그 원한이 불러일으킨 걸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그 원한이.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비비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특히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제가 제일 답답하신 리더분들 어떤 분들이 있냐? 다 파트너 있는 데서 한 사람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봤을 때 그 리더는 배려 없는 사람이 돼요. 그 일을 통해서는 어떤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셨다. 정말 필요하신,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스폰서 우리 변인성 총장님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말씀해 주시되 그렇다고 그거를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래서 딱 요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는 해주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그걸 비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한때 제가 이걸 제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제 카톡에다 썼던 문구예요. 비난은 집 나간 비둘기와 같다. 왜? 비둘기는 나가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집에 나가면 들어오잖아요. 결국 비난이 집 나간 비둘기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비난을 한 것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난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룰이에요. 원칙 1. 한 인간관계에서. 남을 비난하지 마라. 다 같이 남을 비난하지 마라. 예. 두 번째,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라는 겁니다. 예. 왜 찰스 스왑이 미국 최대 회사의 회장이 됐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영국의 왕, 한때 한 왕이 자기 거실에 붙였던 게 있대요. 칭찬과 아부를 구별해야 된다. 값싼 아부에 현혹되지 말라는 게 자기 침실에 붙어 있어요. 얼마나 왕에 있으면 그 아부를 많이 듣겠어요. 그죠? 예. 진실된 칭찬은 뭘까요? 진정성 있는 칭찬. 진정성 있는 칭찬. 근데 이 칭찬 정말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 떡진 사람한테 오늘 헤어스타일 참 좋으시네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비웃는 거야 뭐야?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얼굴 내가 지금 인상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는 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칭찬하려면 주의 깊은 뭐가 필요할까요? 관찰이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칭찬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는 단추가 되는 거죠. 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칭찬이라는 거예요. 격려라는 거죠.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보면 칭찬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조금만 잘하면 무조건 굿잡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굿잡이 미국 영어 단어에서 제일 나쁜 단어라고. 조금만 잘해도 굿잡. 근데 이 세상은 굿잡 가지고 성공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의 격려하고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친구는 모든 인간이며 칭찬을 갈망하고 있다. 왜? 인간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대화는 뭐냐? 경청. 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가 칭찬.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우쭐해 주면서 나에 대한 호의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건 글씨가 왜 이렇게 깨졌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는 겁니다. 모든 거를.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 입장에서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 헨리 포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비결. 어떻게 한다? 당신의 입장과 아울러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게 된다. 세일즈맨들이 성공하는 세일즈맨들과 성공하지 못하는 세일즈맨들 뭘까요?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세일즈맨들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사업 설명을 하러 가는데 우리 박강길 회장님은 이렇고요. 원자력 연구원이고요. 뭐 이런 지식만 가지고 가요. 지식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알아듣겠지 하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은 관심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죠. 이해되시죠? 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여러 가지 대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이 있는데 초전설득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조건 읽어보세요. 이
초전 설득. 설득하기 전에 설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보면은 이제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프레임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운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서게 하고 하게 하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남을 통달케 한다. 자기부터 남에게 확장해 가는 것이 인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기욕임, 기욕입, 이입인. 내가 설 욕구가 있다면 남을 먼저 세우라는 얘기죠. 기욕달, 내가 통달하고자 하면 이달인.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통달케 하라. 그 40세 이전에 철억대 부자를 만든 분이요. 성공의 원칙 3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첫째, 시간. 2번째, 약속. 3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의 카운트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걸 고민한답니다. 상대방을 부자 만들 생각을 한대요. 자기는 항상. 자기와 비즈니스라는 상대방을 부자 만들 생각을 먼저 한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그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별하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고 일을 만들면 모여서 뭘부터 고민하냐?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일을 되게 할까를 고민한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뭘 고민하는 줄 아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눌까부터 고민한답니다. 이 일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거부터 고민한대요.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그걸 다 느낍니다. 공사장 입찰이 딱 붙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다 안 들어와요. 한 명만 들어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받아서 다 놀아가져요. 한국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다 전쟁이에요. 그냥 한 명,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그러니까 다 실패돼요. 다 실패. 서로 가격 갖고 전쟁하고. 그거 진짜 중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이죠. 남을 먼저 세우고 결국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파트너를 이용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통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공자님도 저런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한테 대접하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협력자를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남을 먼저 세워라는 거. 남을 먼저 세워라. 내 파트너를 먼저 세우고. 그럼 파트너는 거꾸로 입장에서 누굴 세워야 될까요? 파트너도 세우고 스폰서도 세우고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세우면 나도 스스로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죠.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이 올까?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세상을 떠난 걸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기억될까? 그걸 고민한다면 그걸 생각하는,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기독교인들은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왜? 거기서 섬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섬김. 진정한 성공은 섬김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다음 단계는 좀 흥미진진합니다. 제목이 뭔죠? 성충동의 전환 단계.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 고민하면서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그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흥미진진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맞나요? 이거는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으로 만약 산다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밝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이런 수축사회 속에서 이타심을 갖고 내 조직을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